네, 대통령의 자리, 국민을 믿고 반대자를 포용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국가의 주요 정책을 처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연한 각오와 실천 의지가 필요한 사실은 상당히 고달픈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한데요. 이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로 오랫동안 대통령 곁을 지켜봤던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연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한정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가까이서 지켜보는 자리죠. 좀 어떤 자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속실장도 비서관이죠. 네. 그때 가장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보좌하는 비서관입니다. 제 자리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네. 예, 하루 종일 같이 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항상 옆에 계시는 거죠. 예, 퇴근 이후에도 퇴근 이후에도 부르실 때도 있고. 또 물론 외부 일정 때는 꼭 수행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청와대 시절 동안 청와대에 계시는 동안 영부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출근하기 전에 먼저 출근해 계시고 예, 그래야 됩니다. 퇴근한 이후에도 잡무를 보시고. 예. 예. 그 대통령 일이 많죠. 고달픈 자리입니다. 예. 매일 손님 맞아야죠. 행사 나가서 연설해야죠. 회의 주재해야죠. 보고받아야죠. 일걸거리는 산더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출근을 해서 그날 대통령께서 읽으셔야 될 보고서들을 추리는 작업. 그게 무슨 일과의 시작이죠. 서류 더미에 갇혀서는 국정 운영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거, 챙겨드리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역점 업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접견을 하러 왔을 때 그 옆방에 있는 그 제1부속실장의 그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죠.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행사 때는 바로 행사장으로 내빈들을 모시죠. 예. 그러면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데 그래서인가요? 그야말로 지근거리에서 옆에서 보좌를 하다 보니까 이 부속실장에게 가는 로비 시도가 상당히 많았었나 봐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저도 조심했습니다. 어떻게 조심하셨어요? 사실 그러한 비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선 저는 기업인 또 저하고 특별한 업무에 관계 있지 않는 외부 분들을 피했죠. 아예 안 만나셨어요?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죠. 그러나 심지어 친한 동창들도 사업하는 동창들을 좀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민원이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사회가 아직도 권력을 통해서 내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청와대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공직사회도 인사청탁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옆에서 이제 직무를 보시다가 인사 같은 경우도 결정을 하시기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청와대에서도 물론 비서관으로 모셨지만 야당 때 이미 공보비서로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지만 분수 넘은 일을 하면 안 되죠.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인사 관련은 역시 비서실장 그다음에 인사 담당 관들의 그런 역할이 크죠. 근데 부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모든 생활을 관리하는 거죠. 퇴근 이후의 생활도.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요. 그 퇴근을 하면 나머지 수석이나 비서관들은 또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청와대. 그렇죠. 그 생활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대통령도 저녁에 일정이 많습니다. 외국 손님도 오고 무슨 행사도 연회에도 참석해야 되고 비공개로도 공개 행사도 있고 비공개 행사도 있고 그리고 보실 서류들이 많아요. 내일 당장 아침에 가서 회의를 하려면은 미리 현안 파악하고 가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서류도 봐야 되고 밀린 신문도 봐야 되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안방 드라마 또 보시고 그랬어요. 드라마도 보셨군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지켜보셨으니까 추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억성이 남아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단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셨어요? 김 대통령 외견적으로 보시면 좀 딱딱하죠. 좀 엄숙하시고 또 연세도 높으셨습니다.
제가 26살 때 동교동 이른바 동교동 막내뚱이 비서로 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환갑이 넘은 나이셨어요. 근데 제가 쭉 같이 이제 제가 청춘을 보내면서 김 대통령이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다 생각을 아. 별로 못 느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항상 생각이 젊으셨어요. 아. 그 저한테도 많이 뭐 물어보시고 호기심도 많으시고 심지어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컴퓨터를 직접 배우시는데 제가 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89년, 90년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을 쓰지요. 네, 네. 그리고 PC로 문서 작성을 하고 당시 야당 심지어 당시 집권당은 민정당이었는데 보도 자료를 타이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문서를 네. 작성을 했습니다. 예, 예. 신문에도 났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마인드가 굉장히 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제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데는 그런 보람 이런 게 좀 있었고 또 실제로 그 딱딱한 이미지를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많이 조언도 했고 대통령도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풍상이 많았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네. 고초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제가 지켜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기했던 것은 그 참을성, 참을성, 인내심, 네. 네. 그리고 그걸 삭혀내는 그런 내공.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도력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동교동 막내둥이로 들어가셨을 때 나이가 26.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보다도 더 연세가 있으신 그렇죠. 김대중 예. 전 대통령을 이제 그때부터 옆에서 보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어렵죠. 야단도 많이 맞고 뭐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같이 지내가면서 이제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익숙해지고 대통령께서도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아마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부속실장 자리를 맡긴 거 아닌가. 임기 5년 동안 제가 3년 반을 그 자리에서만 네. 있었습니다. 고된 자리거든요. 예. 좀 한 1, 2년 하고 승진도 시켜주실 법도 한데 제가요 참 예. 그래서 그 스토리를 네. 이 책에다가 썼어요. 예. 이 책이 지금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앵커님께는 하나 그냥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측근이라고 할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네. 꼭 부속실장만이 알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 뭐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많죠. 네. 근데 한꺼번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어떤 일화를 원하세요? 재밌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좀 범접할 수 없는 자리니까 예, 예. 갖고 있는 또 선입견들도 있잖아요. 아까 좀 딱딱하고 그럼요. 무섭게 예,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더라. 이렇게 좀 뭔가 반전이 있는 스토리가 있을까요? 일전에 다른 데도 뭐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좀 국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김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장관들은 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업무 보고를 합니다. 청와대 집무실은 상당히 커요. 출입문에서 대통령 자리까지 가는데 한참 걸어야 될 한참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주 적막하고요. 예, 적막하죠. 그 분위기가 네. 좀 엄숙하고. 안 좋습니다. 저는 왜 그 청와대를 그렇게 설계했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한때 어떤 장관이 보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통령 표정이 안 좋더라.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김 실장 좀 알아봐 달라. 네. 그러고 나가셨어요. 아주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대통령이 나중에 여쭤봤죠. 아까 그 장관님 무슨 보고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근데 김 대통령 아닌데? 알고 봤더니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장관 보고를 받다가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네. 우리말로 하면 뭔가 꽂힌 거죠. 예, 그래서 예.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생각을 골똘히 잠겨 있는데 장관은 보고를 마치고 나가면서 자기 인사도 제대로 안 받더라. 화난 줄 알았군요. 그렇게 된 거죠. 그냥 넘어갔으면은 장관은 뭔가 계속 찝찝했을 거고 밑에 부서로 돌아가서 그 고생한 부하 직원들만 이른바 예, 족쳤을 예.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것 이상의 저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네.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화를 들어보니까 상당한 권력인 것 같아요. 장관도 시장님에게 뭔가를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거를 그건 대신 아니에요. 물어봐주고. 그런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대통령으로도 상당히 믿는 인물을 자기 부소실장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죠. 그렇죠. 저는 양면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비서관은 아무래도 편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그런 친밀감이 이 국정 운영에서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이 의식하면서 노력은 했다고 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무사히 마치고 나왔고 예. 예. 김한정 제1부속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반을 이제 보조하셨잖아요. 근데 네. 퇴임하실 때 무렵에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대통령은 이래야 한다라는 수칙의 어떤 메모를 발견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오픈하신 부분을 좀 보니까 예. 인사 정책 성공의 길은 예. 인사를 잘하는 길은 아첨하는 자와 무능한 자를 배제해라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어떤 경험담이 있으셔서 이런 얘기를 적으신 걸까요? 예, 대통령께서는 메모 광이었습니다. 네. 수첩 왕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임하기 전에 이제 통지사료를 정리를 하다가 예. 발견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조그만 종이에다가 15가지 제목을 수칙이라고 적었어요. 예, 대통령의 각오죠. 예. 15가지 항목은 예. 중에 그 대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인사정책, 맞습니다. 아첨하는 자와 무능한 자를 배제해야 한다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네, 노력해도 네. 그죠?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44%. 박근혜 대통령이요. 초대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대통령의 그 지지율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됐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사정책 실패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국민의 우려, 대통령께서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국민 여론을 듣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네. 아마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엔 공감은 하시겠는데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권력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잘 보이려고 그게 이제 아첨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말만 하게 되고 뭐 노라는 아침이라는 말을 표현은 못하잖아요. 좀 너무 자극적인 예. 표현이죠. 예. 김 대통령 나름의 표현입니다. 예. 김 대통령은 인사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사석에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을 세운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자리를 줘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네. 네. 반대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상을 줘서 내보내버리고 공을 세운 사람한테 자리를 준다면 국정이 효율적으로 될까요? 농공행상을 하지 그렇죠. 말고 능력 있는 예. 사람에게 자리를 그래서 줘라. 지금 국민들이 지켜볼 때 좀 대통령께서 너무 좀 고집스러우신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네.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대선 기간에 공을 세운 이른바 공신들은 자리를 최대한 배제를 했거든요. 근데도 네. 그런 면이 이렇게 있죠.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꼭 그 공이라는 표현은 좀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 내 사람. 저는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 어떤 인사상의 수칙이 저희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것만큼은 꼭 지켜서 인사상의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인사를 한다라는 어떤 원칙이 있으셨나요? 김 대통령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김 대통령 국민의 정부 시절하고 지금하고 좀 언론 환경이나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좀 유력한 아주 핵심적인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후보군을 언론에 좀 미리 오히려 흘려서 안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여론의 반응도 좀 보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깜짝 인사는 없었습니다. 보안보다는 검증. 사전에 여론적 검증이라고 할까요? 예. 또는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서의 검증. 그러면은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예, 그 사람 예. 이런 문제 있어. 예. 지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의 청와대 인선 저는 이런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추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가? 물론 시간도 있고 당사자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도 있겠죠. 네. 대통령을 속인 사람들도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지금 자기 해외 비자금을 언닉해놓고 세금을 안 낸 분이 어떻게 공정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건 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도 납득 못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됐나?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 사람 내가 꼭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의 참모들이 아니되옵니다. 반대를 못하는 또는 거죠. 이 사람 그럼 철저히 검증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 시스템 그리고 검증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신뢰가 바로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서부터 추천이 돼서 2배수, 3배수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낙점이 돼서 내려오면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지금 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인사 룰을 가지고 추천하는지 솔직히 국민들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꼭꼭 닫혀 있습니다. 너무 닫혀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실패작들이 나왔을 때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해명도 안 합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국방부 장관 좀 뭐 이미 사퇴를 하신 분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몇 줄을 끌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안보 위기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끌었을까? 밀리면 안 된다? 저는 그건 청와대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왜 국민한테 밀리면 안 됩니까? 민주주의 지도자는 국민한테 밀려야 됩니다. 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면은 그게 왜 밀리는 건가요? 바로 그게 소통의 기본적인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그때 국방부 장관 미안한 이야기지만 외국계 무기 회사의 로비스트로 의혹을 살 만큼 네.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셨고 또 실제로 또 다른 무슨 개발회사도 관여를 하셨고 어떻게 국방장관 군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은 이순신 장군 같은 국방장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은 저는 빠른 조치, 대통령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됐고 참모들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청와대 비서실이 15년 이상을 같이 지금 보좌관들이 대거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더 없는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대통령을 잘 아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언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오래 모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 자격이 바로 듣기 싫으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소위 측근 정치를 무조건 매도할 건 아니라고 보고 그 측근이 그런 직언, 국정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통령의 환심만 살해하거나 아니면 월권을 하는 것이 문제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 예. 현재까지 그분들이 무슨 이 인사검증 시스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네. 역시 비서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그렇게 좌우하거나 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지금거래 지켜봤던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 부분이 결여되고 사심을 네. 챙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도 뭐 많이 바뀔 것이다. 뭐 시설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좀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보지라서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답답하실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상당한 안팎 내후 외환이 있습니다. 그죠? 네. 북한은 유례없는 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고 국내 정치는 쉽게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실책들이 있었습니다.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또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런 이제 위기가 극복되면서 좀 친근한 대통령,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또 그런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누나 같고 어머니 같고 또 여동생 같은 그런 대통령 우리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참모들도 단순한 인기 영합적인 인기 획득을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니라 네. 정말 국정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또 정치적 반대들도 포용하는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이 뭐였습니까? 대통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김대중 대통령 저는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일화 이전에 네. 지금 국정이 엄정하니까 네. 지금 참 그 가장 중요한 김 대통령의 저는 그 자질이었다면 바로 인내심과 용서였다고 봅니다. 김 대통령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욕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빨갱이라 몰렸습니다. 감옥까지 갔었고 사형은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두환 대통령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서로 양극에 있었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하고 화해했습니다. 김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병실로 찾아와서 이호 여사 손을 붙잡고 제발 일어서시라. 김 대통령 시절에 전직 대통령들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 누구를 시켰습니까? 김중건 비서실장 네. 대구뿐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반대자였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좀 적극적인 노력.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대선 때는 네. 많이 보여주시고 예. 동교동계 또 인사분들도 예. 모셔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노력은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가서 정말 저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좀 지켜보는 심정입니다. 역할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뭐 영입이라고 할까요? DJ계 동교동계를 데려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겉으로 속단할 보기에는. 수는 없죠. 네. 저는 지금은 일종의 취임 초기 비상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그 계십니다. 당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그러니까 야당 대표 시절이었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 예, 그때의 옆에서 지켜보셨죠? 예. 예,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어느 분 말씀하세요 지금?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저는 기억을 뚜렷이 하는데 예. 2004년이죠. 김대중 대통령 퇴임하고 난 뒤에 네. 2003년은 대북 송금 특검이다. 또 예. 민주당의 분당이다. 골치 아프셔서 대통령께서 좀 거리를 두셨죠. 예. 또 몸도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3주년 행사를 못 치렀어요. 네. 그 다음에 2004년 6월 달에는 이제 4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지금 복지부 장관으로 가신 진영 의원께서 네.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 당시 그 비서실장을 맡고 계셨거든요. 6.15 행사에 박근혜 대표가 좀 참석하기를 바란다가 네. 어떻겠냐? 저는 뭐 두말 없이 대환영입니다. 예. 잘 모시겠습니다. 실제로 참석하셨어요. 예.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분이 앉으셔서 따로 차도 마시고 좀 역사적 화해라고 할까요? 김 대통령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과 역사적인 화해를 전 이미 했다고 봅니다. 김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독재한 것은 용납하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근대화 그리고 산업부흥, 부강한 나라 이런 데 대한 업적은 높이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께도 그 당시는 뭐 야당 지도자셨지만 화해 협력의 지도자가 되시라. 그런 심정을 또 표시하셨고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야당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그런 교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반도 상황이 좀 어려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해온 정책도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만약 충고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조언을 내용을 해주신다면. 얘기를 했을까요? 아이고 일개 비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뭐 조금 무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런 도발 위협 상황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셨을 겁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으로 상황을
바꾸겠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햇볕 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꾸 예. 안보 빗장을 풀었다. 예.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은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 전제로. 예. 대신에 우리도 북한 정권을 흔들거나 체제를 붕괴시켜서 흡수할 생각 없다. 포기하겠다. 동수독처럼 그래서 세 번째로 대화,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속에서 신뢰가 좀 쌓였을 때 네. 그 다음에 통일을 논의하자. 그런 점진적 통일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화해 협력이 무조건 우리 안보를 도외시하는 그렇지 않았으면 서해 교전 때 우리가 응전했지 않습니까? 다만 저쪽의 과잉 반응을 유발해내거나 또 우리가 과잉 맞대응을 해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자. 왜? 무력 충돌로 가면 손해가 누가 봅니까?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경제입니다. 우리 국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었고 다만 조금 박근혜 정부 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천안함 3주기 네네. 진짜 기가 막힌 참상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 가서 연설을 하시면서 한반도 화해, 한반도 평화 번영의 그런 선순환의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 선순환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선순환을 하려면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악순환, 지금 이 악순환이 왜 왔습니까?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의 실패 아닙니까? 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빚진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끊어야 됩니다. 저는 단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한 전환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무력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하지만 이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그게 바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아니겠어요? 그 대화의 모멘텀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놓치게 되면은 이제 임기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지난 5년의 실패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안보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 대응도 속수무책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박근혜 의미에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4년 박근혜 대통령 그랬었고 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네. 대화한 분입니다. 북한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도력도 있고 그리고 침착한 대응을 또 하고 계시고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이상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문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정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